2002년 늦가을의 어느 밤, 어렵게 소방관의 꿈을 이루고 이제 막 현장을 누비기 시작한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갓 임용된 신입 소방관이자 서로에게 유일한 분신이었던 쌍둥이 형제, 이유송과 이현송. 그날 밤, 두 형제는 마지막 현장 출동을 끝으로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소방서로 돌아오지도 집으로 귀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24살 두 청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형제가 사라진 날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기일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방관이 된 지 얼마 안 된 쌍둥이 형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같은 날 저녁 동시에 둘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7년이 흐른 2009년 여름, 형제의 부모님 산소가 있는 어느 야산이었지요. 낡은 축대를 새로 쌓기 위해 흙을 파헤치던 작업자들. 그들은 무너진 흙더미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던 유골 두 구를 발견합니다. 그 유골의 주인은 7년 전 사라졌던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날 밤, 형제는 어딘가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고 그 시신은 부모님 산소 곁에 남몰래 버려졌던 겁니다. 꿈을 향해 달려온 두 청년에게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토록 잔인하게 형제의 삶을 앗아간 범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7년 전 그날 밤 도대체 형제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한 사건의 전말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미제 사건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시작합니다. 1991년 겨울이었습니다. 충북 제천 외곽 국도 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 트럭이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며 맞은편 차선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현직 소방관 이종석 씨와 그의 아내 이미숙 씨가 타고 있었지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 사람 모두 그날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남겨진 건 12살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이유송과 이현송, 국민학교 6학년이었지요. 그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형제는 마을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집 앞에 낯선 어른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지요. 이웃 아주머니가 형제를 보자마자 눈을 피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흐렸고 누군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 이유송이 먼저 눈치를 챘지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두 아이는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관이 내려가는 순간에도 그랬지요. 울음소리를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두 아이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지요.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놓는 순간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꽉 잡았지요.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아이들 뒤에 조용히 섰지요. 아버지의 형, 큰아버지 이강복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두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요.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데려간다. 그 손이 얼마나 크고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형제는 나중에도 그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집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낯선 방이었고, 낯선 밥상이었고, 낯선 공기였지요. 큰아버지는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었고, 큰어머니 박순자 씨는 조용히 밥을 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밥상 위에서는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형제는 그 분위기에 맞춰 살았지요. 불평할 힘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워 서로의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지요. 부모 대신 서로가 전부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제는 집안 구석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장례 뒤에 옮겨다 놓은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불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됐지만 지워지지 않은 냄새였지요.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불에 그을린 자국이 남은 장갑, 이름이 수놓인 헬멧끈, 그리고 낡은 소방 점퍼 한 벌. 동생이 손을 뻗었습니다.
형 이거 봐. 형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버지 거야. 형제는 점퍼를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지요. 주머니 안을 더듬자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삐삐 번호가 적힌 번호표였지요. 누군가에게 받아 접어 넣어두었을 번호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출동하던 날에도 이 주머니 안에 있었을 종이었지요. 동생이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형은 점퍼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오래 그러고 있었습니다. 점퍼에서 불냄새가 났지요. 땀 냄새도 났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 가슴이 아련한 냄새였지요. 그건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형제는 가끔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만 마저 둘은 말없이 점퍼를 만지고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형제 안에서 조용히 하나의 마음이 자라기 시작했지요. 아버지가 하던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저것을 하자. 그 마음은 아직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의 가슴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춘 것 같았지만 아이들은 그대로 자라났습니다. 이유송과 이현송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늘 같이였지요. 아침에도 같이 나가고 학교에서도 같이 앉고 집에 올 때도 같이 걸어왔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항상 두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가끔 물었지요. 왜 맨날 같이 다니냐고. 그때마다 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야. 장난처럼 말했지만 그 말은 틀리지 않았지요. 큰아버지 이강복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해야 할 것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쌍둥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 교복값을 마련해줬고 비 오는 날 학교 앞에 우산을 들고 나타나기도 했지요. 어느 해 겨울에는 형제를 데리고 시내 분식집에 들러 국물이 뜨거운 순댓국을 사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형제는 그날을 오래 기억했지요. 큰아버지가 특별히 다정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 자리가 따뜻했습니다. 형제 앞에서 큰아버지가 가끔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니들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뭐라 했겠어. 그 말이 나올 때마다 형제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더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 한마디만 하고 돌아섰지요. 하지만 형제에게는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밥상에서는 숟가락 소리가 대화를 대신했고 눈치는 늘 보였습니다. 그래도 형제는 불평하지 않았지요. 서로를 의지하면 됐습니다. 형 이유송은 늘 동생보다 한 발 앞에 있었지요. 집안 분위기를 먼저 읽고 동생이 눈치 보지 않도록 먼저 눈치를 봤습니다. 동생 이현송은 그걸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일부러 더 웃었습니다. 형 앞에서는 괜찮은 척을 했지요. 그게 거짓이라는 걸 형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둘은 모른 척 했지요. 그게 버티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현실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친구들이 학원 이야기를 하고 원서 이야기를 하고 부모 이야기를 할 때마다 형제는 그냥 웃고 넘겼지요. 집으로 돌아오면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우리 대학 갈 수 있어? 형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지요. 갈 수 있으면 좋지. 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돈은? 형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날 밤 둘은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무도 대학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요. 대신 둘은 다른 걸 찾았습니다.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것,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 안정적인 직업. 그때 다시 떠오른 게 아버지였습니다. 그 소방관 점퍼, 그 냄새였지요. 어느 밤 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거 하자. 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거? 아버지 하던 일. 동생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지요. 그 웃음 안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기쁨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말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형제는 군대에 갔습니다. 서로 다른 부대로 배치됐지만 편지는 늘 같은 내용이었지요. 잘 지내냐, 몸 조심해라. 끝나면 우리 같이 시작하자. 같이 시작하는 그것은 언제나 소방관이었습니다. 제대한 뒤 형제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지요. 낮에는 막노동, 밤에는 경비 아르바이트. 잠은 부족했고 몸은 늘 피곤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좁은 방에서 소방관 국가시험책을 폈지요. 체력 훈련도 같이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형이 먼저 일어나면 동생을 깨웠고 동생이 먼저 일어나면 형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지요. 동생이 책을 보다가 졸고 있었습니다. 형이 조용히 물었지요. 현송아, 힘드냐? 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형이 말했지요. 거짓말하지 마. 동생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지요. 형도 힘들잖아. 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보다가 같이 웃었지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가난했지만 둘이었지요. 혼자였다면 진작 무너졌을 시간이었지만 옆에 똑같이 생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내 형제. 그것만으로 충분했지요. 아버지가 남긴 점퍼 한 벌이 형제를 같은 방향으로 이끌었고 그 방향 끝에는 소방관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형제는 같은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문제를 풀었지요. 시험이 끝나고 나오면서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 붙을까? 형은 짧게 말했지요. 붙어야지. 결과 발표날 형제는 같은 자리에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유송 합격. 이현송 합격. 동생이 먼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둘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형제가 향한 곳은 식당도 술집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산소였지요. 외국 야산, 오솔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바람이 조금 불었지요. 형제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산소 앞에 도착해서 자풀을 손으로 정리하고 가져온 막걸리 한 병을 따랐지요. 그리고 형 이유송이 임용장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동생이 그 옆에 자기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봉투.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바람만 불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아버지, 저희 합격했어요. 형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랑 똑같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지요. 참고 있던 울음이 한 번에 쏟아졌습니다. 형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지요. 하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두 형제는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마음껏 울었습니다. 서로의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부모 앞에서만큼은 그럴 수 있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가 완전히 내려앉은 뒤에야 형제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그리고 2002년 봄, 형제는 정식으로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처음 입은 방화복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헬멧은 답답했고 장갑은 둔했지요. 훈련 첫날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이거 생각보다 빡세다. 형이 짧게 웃었습니다. 바보, 지금 알았냐? 형제는 소방서내의 숙직실에서 지냈습니다. 성인이 되고도 큰아버지 집에서 계속 지내긴 불편했지요. 소방서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참에게는 더 그랬지요. 소방서 선임인 최성우는 거칠었습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목소리가 높아졌고 쌍둥이라는 이유로 더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장비 정리 순서를 헷갈리자 최성훈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생이 고개를 숙였고 형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지요.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최성훈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둘이 하나냐? 한 명이 잘못하면 둘이 책임지게.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장비를 정리했지요. 그날 밤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형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같이 하는 거잖아. 그 한마디에 동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동생 이현송에게는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소방서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22살 여성이었지요. 그런데 그 주변을 맴도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동준. 동네에서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었지요. 동생이 소방관이 됐다는 소식이 퍼진 뒤로 그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질투가 났던 건지 동생과 몇 번 마찰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요. 귀찮게 해도 형제는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래도 소방서 생활은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현장에서도 훈련에서도.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지요. 야간 근무가 끝난 뒤 형제는 소방서 앞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하나씩 들고 말없이 앉아 있다가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응, 우리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하나? 형이 피식 웃었습니다. 왜 불편하냐? 조금.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가 살까? 소방서 근처에 방 하나 얻어서. 형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자판기 커피에서 김이 피어올랐지요. 밤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자. 짧은 대답이었지요. 하지만 동생은 알았습니다. 형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부모를 잃은 뒤 처음으로 두 형제는 자신들만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 둘이 나가 사는 것, 처음으로 자기들 삶이 생기는 것. 그 꿈은 아직 말이 되기 전이었지만 형제의 가슴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2002년 늦가을이었습니다. 밤 공기가 한번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계절은 금방 겨울로 넘어가던 시기였지요. 형제는 그 무렵 조금씩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가 살 집 이야기였지요. 소방서 근처 전셋집, 둘이서 쓸 수 있는 작은 방 2개, 퇴근하고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 형이 먼저 지역 신문 부동산 면을 펼쳤습니다. 동생 이현송이 옆에 붙어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봤지요.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둘이 모은 돈으로 가능한지. 숫자를 맞춰보다가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 다음 면으로 넘겼습니다. 그래도 표정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기들 집이 생기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부동산에 한번 가볼까? 형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가보자. 그 주 비번날 형제는 소방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문을 밀었습니다. 낡은 간판이 달린 작은 사무실이었지요. 사장이 두 사람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전세 보러 왔습니다. 소방관인데요. 소방서 근처로 구하고 싶어서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장부를 꺼냈습니다. 형제는 나란히 앉아 매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증금 액수를 듣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형이 수첩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동생이 그 옆에 다른 숫자를 덧붙였지요. 둘이 조용히 계산했습니다. 아직은 조금 모자랐지요. 하지만 멀지 않았습니다. 좀 더 모으면 될 것 같다. 형이 말했지요. 동생이 웃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부모의 기일이 며칠 남지 않은 시기였지요. 해마다 그날이 가까워지면 형제는 말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특별히 슬픈 표정을 짓는 건 아니었지만 어딘가 조용해졌지요. 소방서 동료들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는 알았지요. 기일 며칠 전 큰아버지 이강복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일 전에 한번 내려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밥이나 같이 먹자고 했지요. 형제는 다음 비번날 제천으로 내려갔습니다.
큰아버지 집 밥상은 평소보다 차려진 것이 많았습니다. 큰어머니 박순자 씨가 아침부터 준비한 것이었지요. 갈비찜이 있었고, 전이 있었고, 형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잡채도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소주를 꺼내 형제 잔에 따랐습니다. 한 잔 해라. 이제 다 컸으니까. 형제가 서로를 보고 조심스럽게 잔을 들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기일이 얼마 안 남았네.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해도 올라가려고요. 큰아버지가 잠시 말이 없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니들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많이 기뻐했겠다. 형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큰아버지는 더 이어가지 않았지요. 잔을 들었습니다. 형제도 따라 들었지요. 그날 저녁은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드물게 옛날 이야기를 꺼냈고 형제는 예전보다 더 많이 웃었습니다. 큰어머니는 국이 식을까봐 한 번 더 데워왔지요. 밥상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오늘 이상하지 않았어? 형이 물었지요. 뭐가? 그냥 큰아버지가 좀 달랐던 것 같아서. 형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이 드셨나 보지. 동생이 웃었습니다. 그런가? 둘은 버스 안에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뒤로 흘렀지요. 그날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지요. 2002년 늦가을 어느 밤이었습니다. 소방서로 신고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제천 외곽 창고 쪽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내용이었지요. 크게 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당시 대기 중이던 이유송과 이현송이 간단한 장비를 챙겨 차에 올랐습니다. 현장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불길은 없었고 연기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창고 주변을 한 바퀴 돌았지만 특이한 점이 없었지요. 무전을 보냈습니다. 현장 이상 없음. 복귀하겠습니다. 짧은 보고였습니다. 그게 끝이었지요. 소방서에서 이상을 감지한 건 그날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복귀 예정 시간이 한참 지나도 형제가 돌아오지 않자 선임이 무전을 쳤습니다. 응답이 없었지요.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고 삐삐 호출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출동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도, 이동 경로도, 차량 번호도 모두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소방서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도 돌아가지 않았지요.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서 안에 작은 소동이 벌어졌지요. 차량 위치를 확인하러 나갔더니 창고 근처 도로변에 형제의 차가 세워져 있었지요.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갑, 장비, 개인 소지품이 모두 그대로였지요. 발버둥 친 흔적도 핏자국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제 둘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막 사람을 살리기 시작한 두 청년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날 밤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유송과 이현송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기일이 사흘 남은 날이었지요.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창고 주변 인근 도로 야산 입구까지 밤새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소식이 큰아버지 집으로 전해졌습니다. 큰어머니 박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짓다가 그대로 손을 멈췄지요. 큰아버지 이강복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짧게 물었지요. 언제부터입니까? 어젯밤입니다. 큰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직접 소방서로 찾아갔습니다. 선임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혹시 다툼이 있었냐고, 최근에 이상한 낌새는 없었냐고 물었지요. 이강복은 경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성격인지 스스로 잠적할 아이들이 절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사는 자연스럽게 그날 밤 신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형제를 창고로 움직이게 만든 것이 그 신고 전화였으니까요. 경찰은 발신 경로를 추적했지요. 공중전화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짧았고 발신자 확인은 불가능했지요.
장난 전화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불러낸 걸 수도 있고요. 수사는 그쪽으로 기울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류기철. 40대 초반, 제천 외곽에 살던 남자였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밤늦게 돌아다니는 일이 잦았지요. 결정적으로 과거에 허위 신고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날 밤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사용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말은 부인했지만 행적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대가 어긋났고 증언도 엇갈렸지요. 소방서 안에서도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류기철이 맞는 거 아니냐고. 형제를 일부러 불러낸 거 아니냐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형제와 그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수사는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오동준이었습니다. 동생 이현송의 여자친구 주변을 맴돌던 남자. 동네에서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현송이 소방관이 됐다는 소식이 퍼진 뒤로 질투를 심하게 했다는 말이 있었지요. 몇 번 말다툼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경찰이 그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근에 이현송 씨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자친구 문제로 다툰 적은요? 말다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입니다. 분위기는 충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동기도 있어 보였고 감정도 얽혀 있었지요. 하지만 이 역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알리바이가 맞물렸고 그를 형제 실종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지요. 소방서 내부였습니다. 선임 최성훈이 조사를 받게 됐지요. 실종 직전 형제와 갈등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동생이 장비 정리를 헷갈렸던 그날 언성이 꽤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최근에 형제와 다툰 적 있습니까? 혼낸 적은 있습니다. 일 때문에. 얼마나 심하게요? 그냥 신참한테 하는 정도입니다. 조직 내부 갈등, 압박, 사고 은폐. 가능성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막혔지요. 최성훈의 동선은 그날 밤 소방서 안에서 확인됐고 형제와 연결되는 고리가 없었습니다. 세 방향이 모두 막혔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어디 도망간 거 아니냐고. 갑자기 잠적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 어떤 가정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지요. 왜 둘이 같이 사라졌는지. 이유송과 이현송은 항상 같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이 사라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끝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를 말이죠. 며칠이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몇 년이 되어갔습니다. 수사는 점점 느려졌고 사건은 조용히 밀려났지요. 형제를 아는 사람들의 기억도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날 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요.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2002년에서 2009년 사이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천 시내에 새 아파트가 들어섰고 낡은 건물들이 하나씩 허물어졌지요. 사람들 손에 쥐어진 휴대전화는 점점 얇아졌고 거리 곳곳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소방서도 달라졌습니다. 신형 장비가 들어오고 새 얼굴들이 채워졌지요. 이유송과 이현송이 앉던 자리에는 다른 신참들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소방서에 남은 사진 속 형제의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24살 그대로였지요. 처음 몇 년은 가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비슷한 쌍둥이를 봤다는 신고, 혹시 이 사람 아니냐는 제보. 수사팀이 확인하러 나갔지만 매번 헛걸음이었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제보도 뜸해졌습니다. 사건은 조용히 서류 더미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큰아버지 이강복은 여전히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가끔 지인들을 만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동생의 기일이 되면 야산 산소에 올라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형제가 해마다 올라가던 바로 그 산소였지요. 막걸리를 따르고 음식을 올리고
한참 앉아있다가 내려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큰아버지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형제를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다니 하고요. 큰아버지는 그 시선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지요. 어디서든 살아있겠지. 그 말이 위로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듣는 사람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큰어머니 박순자 씨는 말이 더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도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형제가 사라진 뒤로는 더 조용해졌지요.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누가 말을 걸면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지요. 큰어머니 자신도 몰랐는지 모릅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2009년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가 길게 이어진 해였지요. 비가 며칠씩 쏟아지더니 제천 외곽 야산 곳곳에 흙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의 부모 산소가 있는 야산 일대에서도 축대 보수 공사가 진행됐지요. 오래된 흙이 내려앉고 돌이 틀어지고 기초를 다시 다져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작업을 하다가 삽을 멈췄습니다. 흙 속에서 이상한 것이 걸렸지요. 돌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도 아니었지요. 조금 더 파보자 길고 하얀 것이 드났습니다. 사람의 뼈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뼈 조각들이 여러 개 뒤엉켜 있었지요. 그 사이에서 작은 물건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녹이 쓴 금속 장식, 낡은 단추 조각, 그리고 소방 안전화에 달린 특유의 금속 고리 2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봤지요. 설마 7년 동안 땅속에 잠들어 있던 진실이 장마가 무너뜨린 흙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유해 감정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요. 유해 주변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던 감식팀의 손이 멈췄습니다. 뼈 사이에 무언가 끼어 있었지요. 7년이라는 시간이 대부분을 삭혀버렸지만 흙 속 깊이 눌려있던 덕에 형태가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반쯤 삭은 상태였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지요. 전화번호 하나, 보증금이라 적힌 숫자, 소방서 근처라는 글자, 방 2개라는 메모. 그런데 뼈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흙 속에서 많은 것을 지워놓았지요. 하지만 2가지가 남아있었습니다. DNA와 치과 기록이었지요. 재수사팀은 형제의 의료 기록을 꺼냈습니다. 대조 작업이 진행됐지요. 그리고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해는 2사람분이었습니다. 이유송과 이현송. 2002년 늦가을 출동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쌍둥이 소방관 형제였습니다.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살인 사건이었지요. 재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상한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제의 차량이 발견된 창고 근처와 시신이 나온 야산은 방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걸어서는 갈 수 없는 거리였지요. 누군가가 형제를 그곳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형제가 해마다 기일에 찾아가던 부모 산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였지요. 그 경로를 아는 사람, 형제가 해마다 올라가던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재수사팀은 사체에서 발견된 메모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숫자, 소방서 근처라는 글자, 방 2개라는 메모. 재수사팀이 그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오래된 번호였지만 연결은 가능했지요. 전화를 걸자 신호가 갔습니다. 받은 곳은 제천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였습니다. 수사팀이 곧바로 찾아갔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50대 여자였습니다. 낡은 장부를 꺼내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지요. 아, 이거네요. 2명 왔었어요. 젊은 형제 같았는데 소방관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언제였습니까? 2002년 가을이요. 소방서 근처 전셋집 보러 왔었어요. 보증금이 얼마냐고 꼼꼼히 물어보던데. 수사팀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제는 사라지기 직전
따로 나가 살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드러난 사실이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독립 자금을 어디서 마련하려 했을까? 막노동과 경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소방관 초봉. 그것만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형제에게 다른 돈이 있었을까요? 수사팀은 형제의 재정 상황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형제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당시 사망보험금과 가해 차량 측에 합의금이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형제가 미성년자였던 탓에 그 돈은 법정 대리인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이강복이었지요. 처음으로 수사의 시선이 안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재수사팀은 이강복을 소환했습니다. 7년 만의 조사였지요. 이강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나이가 든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모릅니다. 그날 밤에 애들은 못 봤습니다. 형제가 독립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강복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 예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하려 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모릅니다. 수사팀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실종 당일 밤의 통화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7년 전 수사에서 한 번 훑고 지나갔던 기록이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형제의 복귀 동선을 기준으로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무전 기록상 형제는 창고 현장에서 이상 없음을 보고한 뒤 복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형 이유송의 삐삐에 호출 신호가 한 번 찍혀 있었지요. 단순한 숫자 8이라서 소방서의 복귀 코드인 줄 알고 7년 전 수사에서는 그냥 지나쳤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발신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공중전화였습니다. 제천 시내 공중전화였지요. 위치를 지도에 찍어보자 수사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강복의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발신 시각은 형제가 현장에서 복귀를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누군가 형제의 동선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타이밍에 맞춰 호출 신호를 보낸 것이었지요. 수사팀이 이강복을 다시 불렀습니다. 실종 당일 밤 형제에게 연락하셨습니까? 이강복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형제 복귀 직후 시각에 댁 근처 공중전화에서 발신된 호출 기록이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강복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손을 천천히 쥐었다 폈지요. 입술이 긴장한 듯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서두르지 않았지요.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형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지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사실 안에 침묵이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강복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키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요. 내가 먹이고 키웠습니다. 내가 교복값을 댔고 군대 갈 때 차비 줬고 다 했습니다. 수사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지요. 그 돈이 내 손에 있었습니다. 형제의 부모 사망보험금이랑 합의금. 애들이 어릴 때부터 내가 관리했습니다. 생활비도 거기서 썼고 빚도 좀 갚고 조금씩 썼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애들이 나가 살겠다고 했습니다. 전셋집 알아본다고. 자신들의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내가 지금껏 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걸 돌려달라고 하다니.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게 그렇게 무서웠습니까? 수사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강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았지요. 그 눈가에 무언가 맺혔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늦가을, 부모 기일을 며칠 앞둔 시기였습니다. 이강복은 공중전화로 가서 형제를 호출했지요.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전화를 안 하고 호출을 하시고. 유송이 물었습니다. 너네 바쁠까봐 전화는 안 했지. 어디냐? 잠깐 집으로 들려라. 급하게 할 말이 있다.
형제는 이유도 모르고 큰아버지 집으로 급히 갔습니다. 막상 도착하니 부른 명목은 기일 전 식사였지요. 그리고 보험금과 합의금 받은 걸 정리해 줄 테니 잘 나가 살라는 말도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정리해 주려고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형제는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었으니까요. 큰어머니 박순자 씨가 음식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전, 잡채. 이강복은 소주를 꺼내 형제들 잔에 따랐지요. 그 술 안에는 수면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불면증을 핑계로 조금씩 사모은 것이었지요. 형제는 몰랐습니다. 큰아버지가 따라주는 술이었으니까요. 기일을 앞두고 부모 이야기를 나누며 한잔하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날 밤 식사 자리가 유난히 길고 따뜻했던 것도, 큰아버지가 드물게 말을 많이 했던 것도 돌이켜보면 모두 이유가 있었지요. 약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취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눈꺼풀이 내려앉고 정신이 조금씩 흐려졌지요. 형 이유송이 먼저 이상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이강복은 둔기를 들었습니다. 한 명씩 차례로였습니다. 약에 취한 상태라 저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두 형제는 그렇게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부모 기일을 사흘 앞둔 밤이었지요. 새벽이 됐습니다. 이강복은 형제를 1톤 트럭에 실었지요. 불을 끄고 사방이 고요해진 뒤였습니다. 트럭은 불을 끈 채 천천히 움직였지요. 향한 곳은 외곽 야산, 쌍둥이의 부모가 묻힌 곳이었습니다. 형제가 해마다 부모 기일에 올라가던 그 산이었습니다. 이강복은 그 경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지요. 형제와 함께 그 길을 자주 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삽질 소리가 새벽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깊이 판 곳에 두 사람을 나란히 눕혔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었지요. 축대 아래쪽 돌이 쌓인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흙이라 표가 나지 않았지요. 이강복은 작업이 끝나자 트럭을 몰아 창고 근처로 갔습니다. 형제의 차를 그곳에 세워두고 걸어서 돌아왔지요. 이강복이 왜 하필 그곳을 택했는지 수사팀은 끝내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찾지 못하게 하려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형제를 부모 곁으로 돌려보낸 것인지 이강복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니들을 다 키웠다. 내가 그 돈 좀 썼다고. 그게 그렇게 큰 죄냐? 배은망덕하게 다 빼앗아 갔어야 했냐?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형제를 키운 것이 자신의 공이라는 것. 그 공 앞에서 돈을 쓴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형제가 그 돈을 가져가려 한 것이 자신의 것을 빼앗는 일이라는 생각. 비틀린 소유의식이 11년 동안 조금씩 자라다가 그날 밤 터진 것이었습니다. 이강복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지요. 통화 기록, 돈의 흐름, 수면제 구입 내역, 차량 동선. 법정에서 그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하나씩 무너졌지요.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형제의 유해는 수습됐습니다. 그리고 부모 산소 곁에 안장됐습니다. 살아생전 형제는 해마다 그 산을 올랐습니다. 임용장 봉투를 두 손으로 들고 올라가 묘 앞에 내려놓으며 아버지, 저희 됐어요 라고 말했던 그 자리였지요. 그리고 이제 형제는 그 곁에 영원히 머물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죽어서라도 부모 곁으로 간 것이라고.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기에는 두 형제가 걸어온 길이 너무 길고 너무 가여웠습니다. 부모를 잃고도 서로를 붙잡고 버텼고, 가난 속에서도 꿈을 놓지 않았고, 마침내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 사람을 살리는 소방관이 됐지요. 그 모든 시간이 그날 밤 한 사람의 손에 끝나버렸습니다. 형제가 아버지의 점퍼 주머니에서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던 낡은 삐삐 번호표.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형제에게는 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러 나가던 아버지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것이었지요. 형제는 그 냄새를 맡으며 자랐고,
그 냄새를 따라 소방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는 그 아버지의 곁에 누워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범죄가 가장 잔인한 이유는 피해자가 끝까지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송과 이현송은 그날 밤 큰아버지가 따라주는 술을 아무 의심 없이 들었습니다. 가족이었으니까요. 11년 동안 밥을 먹여주고 재워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두 형제의 마지막이 됐습니다. 부모를 잃은 두 아이가 끝내 어른이 되어 아버지의 길을 따라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삼켜버린 건 불이 아니었지요.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피를 나눴단 사실만으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돈 앞에서 사람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11년 동안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 살았던 사람이 숫자 몇 개 앞서 그토록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7년 동안 차가운 흙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결국 세상 밖으로 나왔듯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유송과 이현송은 이제 부모 곁에 있습니다. 살아서는 해마다 그 산을 올랐고 떠나서는 그 곁에 머물게 됐지요. 두 형제가 걸어온 길이 너무 가팔랐기에 그 마지막만큼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사건을 다시 세상으로 끌어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